네, 오늘은 자기심리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기심리학에서 그 인간 발달을 생각해 보기에 적절한 학자로 스턴의 발달 이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웃이 직접 그 발달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웃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스턴이 생각하는 이 자기 발달 이론을 자기 심리학의 발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도움이 되겠기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개념들 몇 개 이제 분쇄된 자기, 1차적 나르시시즘, 원초적 자기, 통합적 자기, 공감 이러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분쇄된 자기, 많은 그 조각 나눠져 있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파편들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파편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된 자기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되게 발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 살 정도 이제 지나가면은 통합된 자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 나르시시즘은 초기 단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으로 프로이드부터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를 원초적 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그 발달된 자기는 통합적 자기로 이제 조금 더 성숙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히전. 자기 심리학에서는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은 특히 코히전 이런 단어가 그 결속력을 나타내는데 가장 그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톤도 비슷한 단어들을 썼어요. 스톤은 그 자기의 발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자기의 특성들을 썼는데 자기감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스톤도 코히전이었고요. 스톤이 쓴 말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이거는 그 역동정신이학 교과서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성이라고 했죠. affectivity, 정서성. 세 번째는 매개체, agency. 넷째는 지속성, continuity. 혹은 그 historicity 이런 단어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부분들이 그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결속력 있는 단계. 그러나 그 프로이드와 달리 그 코웃은 이 결속력이라는 게 크게 보기에는 두 가지의 그 부분으로 인간의 에너지가 나눠져 있다고 봤죠. 자기를 향한 에너지와 타인을 향한 에너지로.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일종의 이제 긴장 궁을 형성한다.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스톤의 그 자기 이해를 이렇게 보자면은 이러한 그 분쇄된 자기가 통합된 자기로 가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들을 그 단어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그 자기감이 기존의 그 발달 이론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다른 발달 이론은 한 단계가 지나면은 그 전 단계 이름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름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했는데 스턴이 말하는 자기감은 다음 단계가 가도 그 원래의 자기감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5개의 자기감을 굳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면은 첫 번째 자기감이 생겨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생겨나면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평생.
근데 두 번째 자기감이 어느 한순간 이 중간 부분에서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또 나면은 그 자기감이 이렇게 두 자기감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감, 네 번째 자기감, 다섯 번째 자기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기감이 생성된 이후에는 그 한 사람 안에 다섯 개의 자기감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감이 신생적 자기 혹은 신체적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첫 번째 자기는 출생하면서 바로 생기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첫 자만 적으면은 2라고 적을 수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강희천 교수님의 글과 번역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신생적, 신체적 자기다. 두 번째 자기는 핵심적 자기라고 해서 C, 코어 셀프죠. 핵심적 자기는 언제부터 생겨납니까? 그 85페이지의 내용에 있죠.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생후 2에서 6개월 사이. 2개월에 생긴다 해도 크게 무방하죠. 이건 출생시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봐도 되고. 책에서는 2개월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적 자기. 세 번째 자기는 뭡니까? 주관적 자기. subjective self. S라고 써있죠. subjective self. 이건 언제 생깁니까? 7에서 9개월 사이. 7에서 9개월 사이. 주관적 자기. 그 다음 네 번째 자기는 언어적 자기. verbal self. 언어적 자기는 15에서 18개월 사이. 언어적 자기.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 3세에서 5세. 3세에서 5세 정도. 이제 보통 이제 단계들 다른 단계에서 다 끝났을 때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때의 자기는 서술적 자기. N. 그래서 앞자로만 하면은 E, C, S, V, N 이렇게 5개의 그 자기감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앞으로 이제 그 뒷부분에 강희천 교수님의 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글은 그 강희천 교수님의 저서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 책에서 그 번역이나 또 그 구분상에 조금 오류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과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그 순서나 배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내 그 자기라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되기 위해서 임의로 좀 조정을 한 것이에요. 그 스턴이 유아기 발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4가지, 실은 5가지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 그 강희천 교수님의 글에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생성적 자기. 그 앞서서 우리가 가바드 책에서는 이거를 신생적 자기 내지는 신체적 자기라고 번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신생적, 신체적. 그 다음 핵심적 자기는 번역이 같죠. 코어 셀프. 그 다음은 주체적 자기라고 했는데 가바드에서는 주관적 자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언어적 자기는 번역이 같고요. 다섯 번째가 서술적 자기. 네거티브 셀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는 이제 생성적 자기다. 신체적 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출생 후부터 만 2개월이 되는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있다고 해도 되죠. 이때 유아는 자신 이외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생성적 자기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생성적 자기는 20세기 중반 구조 발달주의자의 이론된 그 서술된 모습과는 구분이 된다. 즉, 피아제와 에릭슨 이론에 따르면은 그 유아는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유아는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시기까지. 대개는 뭐 한 7에서 9개월까지는 아이와 엄마와는 아이와 환경과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져왔는데, 스터는 태어나면서 만 2개월이 되는 동안에 이미 이 분리와 자신이 아닌 그 사람, 물체로부터 분리와 이질감을 느낀다. 이것이 이제 스턴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이미 구분이 된다. 다르게 표현하여 유아들은 아주 일찍부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그 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 놀란 얼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유아는 아주 일찍부터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하는지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감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이 있고, 무엇이 정상적인지 그리고 그들 자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의 감각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즉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생적 자기, 생성적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입장에서의 자기 개념입니다. 자기라는 개념이 이 안과 밖이라는 구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스턴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능력이 이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갓 1개월이 되는 친생 아들이 이 단순히 미소 짓는 어머니의 표정 자체뿐 아니라 얼굴 움직임, 복잡한 표정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후 어머니의 밋밋한 얼굴 표정에는 점차 아이들이 반응을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또한 2개월에 접어든 이후의 신생아들은 후각에 의해서 어머니의 전냄새를 구별을 하고, 또 청각에 의해서 돌보는 이의 음성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출생 직후부터 영아와 유아는 타인과의 결속이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심리적, 본유적 특성을 보이는데, 그 결속 형태는 특히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어머니죠 대표적으로, 그 표정을 선호하는 내적 성향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스턴에 의해서 소개된 유아기의 또 다른 심리적인 특징은 그 일관성 있는 타인 개념의 능력인데, 이는 이제 범모형적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재적인 잠재력입니다. 여기서 범모형적 인식이랑 각기 구별되는 여러 감각들로부터 알게 된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각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의 감각들을 통한 지각을 다른 형태의 감각과 관련 지으면서 해석하고 이를 상호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유아의 감지 능력이 범모형적 인식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출생 때부터 지니는 내재적 잠재력인데, 특히 상상력의 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예들을 우리 아시죠? 뭐 누구는 코끼리가 아주 큰 원형같이 생겼다, 누구는 밋밋한 그 널판지처럼 생겼다,
누구는 아주 이렇게 착 휘어있는 그런 어떤 빽빽한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다들 각자 다리 만지고 귀 만지고 뿔 만지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모양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전체로 보면 뭡니까? 코끼리죠, 코끼리. 범모연적 인식이란 부분의 그런 감각들을 한데 모아서 통합적인 어떤 이해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감각을 통합시키고, 그래서 그보다 더 거시적인 하나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각과 내 밖에 있는 감각을 구별해서 어떤 물체들을 가시화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핵심적 자기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자기라는 존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기라고 생각했기에 스턴이 핵심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제로 저는 이를 관계적 자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있는 생성적 자기와 대별되는 것은 바로 앞서서는 신체를 통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고 내 몸 안 영역, 내 몸 밖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별하는 자기 개념이 있다고 치면은, 경계를 이루는 그런 개념이 있다 치면은, 이 핵심적 자기는 바로 관계, 교류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자기라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 2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형성되는 핵심적 자기 개념은 처음에 만들어진 신체적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죠. 이게 다음 단계로, 즉, 행성적 자기가 관계적 자기로 바뀌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신체적 자기, 생성적 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덧입혀서 새로운 이제 자기가 하나 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핵심적 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신체적 자기, 생성적 자기의 이 틀 안에서 출발을 이제 새로운 자기가 하나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신체적 자기가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6개월 사이의 유아들은 뒤척이며 그의 신체를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잠재력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즉 요것이 바로 신체적인 자기가 기본이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결과 새로운 자기 개념, 이제 새롭게 생겨날 자기 개념이 바로 핵심적 자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걸 이제 새롭게 얻게 됐냐, 새롭게 지니기 시작하는 자기 개념, 바로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기. 이것인데, 그 타인의 타인성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기 개념입니다. 그저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랑 모종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개념이죠. 달리 서술하여 타인과 분리되어 있는 자신의 신체를 점차 의식하기 시작한 이 신체적인 자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제한된 신체적인 요건 때문에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2에서 6개월이면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양육자와의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핵심적 자기 개념이 형성된다. 보충 설명을 제가 적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체적 자기 개념은 생성적 자기이고 몸을 통해서 남을 구별한다는 차이고, 핵심적 자기는 이 신체라는 개념보다 관계를 이루는 게 몸이기 때문에 이제 몸의 설명, 그 우선적인 작업인 이 생성적 자기 설명이 먼저 된 것이죠. 이 몸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핵심적 자기 부분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지만, 이거는 다 1단계인 생성적 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아가 핵심적 자기 개념을 지니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통용되고 있는 특성의 의미 교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교류죠, 교류. 이제 처음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는 신체적 자기를
서서히 감지하게 된 유아들은 점차 그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스터는 이를 가리켜서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서 뇌 피질에 일어나는 정신심리적 차원의 동료의식이다. 이브크드 컴패니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유아들이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들 자신이 타인과 함께 있다고 여기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상상력의 활동을 지칭합니다. 즉, 신체적으로는 구분이 되었으나 심리적으로는 교류하면서 이 하나의 입장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전되는 자기감은 바로 주관적인 자기입니다. 첫 번째 생성적 자기가 생성되고 거기에 이제 덧입혀서 교류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기가 형성됐죠. 이제 세 번째로 키워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확보되는 것인데, 그거를 흔히 주관적 자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언제부터 생기죠? 만 7에서 15개월이라고 했는데, 가바드에서는 7에서 9개월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몇 번 공부해서 알지만 7에서 9개월 되면 이제 기억력이 생겨난다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는 개념을, 나라는 그 용어를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개념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만 7에서 15개월 사이에 유아에게 형성되는 새로운 자기 개념이 주관적 자기 또는 주체적 자기라고 하는데, 이 유형의 자기 개념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 어머니의 감정에 맞춰서 조율하려고 시도하는 유아의 본유적 관심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흔히 그냥 주관적 자기라고 하지 않고 상호 주관적 자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유아들로부터 발견되는 주관적 자기 개념은 유아 곁에 타인과 더불어 지니는 공통의 이해 구조와 유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존재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자기 개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 곁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아 자신이 아닌 다른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합시다. 이를 감지한 대다수의 7, 9개월 유아는 즉시 불안한 얼굴 표정과 더불어 어머니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이제 검사상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경우 유아 자신과 그를 돌보는 어머니 사이에서 생겨나는 공통의 심리적 공간에 대한 의식이, 즉 유아 자신과 어머니가 아닌 제3자 산화의 대상에 대해서 유아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표출한 주의 집중, 의도, 감정으로부터 구성되는 상호 관련성이 결국은 주관적 자기 개념이 생성되는 출발점이다. 주관적 자기는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이 더 길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더 분명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주관적 자기는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의 유아.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언어적 자기가 되는 것이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의 유아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지니게 되는 공유적인 정서로부터 형성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언어 전시기에 감정을 교류하는 그 측면이죠. 근데 나와 너라는 경계가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에서 이 공유, 정서의 공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한 유아와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반응하도록 작용하는 특정의 기본 구조가 이미 내재적으로 이미 마련될 필요가 있겠죠. 서로 이신전심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점에서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인 친근감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특정의 기본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통한 것이다. 다시 달리 서술하여 심리적 친근감이라는 유아의 내재적 가능성이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긴밀한 상호 관련성의 형성 과정을 통해 실현돼서 그 결과 특정의 대상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 공유적 이해 구조가 생성되어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나가 있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이 나와 너와의 부분에서 서로 그 주관성을 배우는 게 나와 너와의 이 구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제3의 요소, 이 제3의 요소에 대해서 나와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는 공통의 그 정서를 가지고 이심전심의 정서를 가지고 제3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 부분도 결국은 주관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도 어머니와 떨어져 있고 더더군다나 제3의 요소와도 구분된다라는 개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발달 이론으로 취급하자고 보자면은 결국은 아직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아이가 그렇게 많이 분화된 시기라고 보지 않는다고 다른 이론, 보통의 대상관계 이론은 이게 분화가 잘 안 돼 있다고 보죠. 이게 한 덩어리라고 거의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화가 제대로 되는 게 만 2세에서 3세 정도 돼야지 분화가 되니까 아직 그 전 시기잖아요. 근데 이 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어떤 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나와 어머니가 많이 구분된다는 개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환경과 내가 구분된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의 요소를 가지고 나와 어머니가 이 심리적 친근감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제3의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주관성이라는 개념들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턴의 주장은 세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유아는 그를 돌보는 사람과 공유적 주의 집중 경험에 들어간다. 이런 사례를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개월 된 유아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은 유아 자신도 상상력의 방향도 뒤따라가기 시작한다. 엄마의 가르치는 쪽을 바라보면서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현상은 상상력의 방향에 따라서 특정의 대상을 응시했던 유아들은 곧이어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는 행동을 통해 어머니의 손가락이 지시했던 방향을 과연 그들이 정확하게 응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재적인 특성을 발견했다. 즉, 저기 봐라 할 때 아이가 거기도 보면서 동시에 엄마 얼굴을 보죠. 그래서 맞아, 거기 보는 거야.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심리적인 친근감, 제3의 요소를 가리키면서 둘이 연대하는 것을 배워간다는 거죠. 두 번째, 유아는 그를 돌보는 사람과 공유적, 여기는 공유적 주의 집중이고, 여기는 공유적 의도를 공유한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아들은 타인의 행동과 그 의도를 이해하였음을 표시하는 특정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그중 대표적인 형태는 특정의 대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아의 모습은 돌보는 사람과 자신의 의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도 듣는다. 엄마가 이걸 원하는 것이다. 또는 이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표시한다는 거죠. 아직 제대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의도가 같다. 셋째, 유아는 그의 돌보는 사람의 공유적 정서로 공유한다. 예를 들어 만 1세가 되지 않은 유아가 낯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앞서
이 돌보는 이의 얼굴 표정을 무시한다. 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생소한 건데 이걸 만져야 되는지 할 때 어머니의 표정을 봐서 만질지 안 만질지 결정하고 어느 길을 가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머니 표정을 살핀다는 거죠. 만일 돌보는 이의 표정이 불안하거나 놀라움으로 보여질 때는 아이도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성향을 보이죠. 이러한 그 공유적 정서는 부모의 단순한 연합적 모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6개월 된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곁을 떠나면서 보여주는 행복한 표정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는 표정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로 밝혀졌는데, 바로 이게 어머니의 얼굴을 통해서 유아 자신의 얼굴을 되돌아보는 공유적 정서의 상호교환 경험이다. 즉, 어머니가 떠날 때의 자기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어머니의 표정이 슬플수록 훨씬 더 공유가 쉽다는 거죠. 어머니가 행복하면은 공유가 잘 안 되는 거. 핀트가 안 맞는다, 뭐, 그런 말도 쓰지만은, 튜닝이 안 된다. 이렇듯 돌보는 이와의 공유적 정서를 지니게 된 유아는 그들 주변 환경과 그들 자신의 정서를 한데 연결시켜 조율하기 시작하는 능력을 보이는데, 이 같은 내재적 잠재력의 표출은 곧 앞서서 말한 유아기의 이 범모연적 인식의 기본적인 취득 과정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관적 자기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이 정서적 조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서적 조율. 이는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이 감정이입, 이 단어와 좀 차이가 있다. 이 정서적 조율은 단순히 인지적 활동을 통해 의식적 차원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그것은 이제 정서적 조율. 이는 감정이입과는 좀 다르다. 또한 이 능력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생겨나는 이 왜곡, 말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에서 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을 뭘로 메꾸느냐? 뉘앙스로 맡기죠, 뉘앙스. 그 뉘앙스가 결국은 이 정서적 조율이 되겠죠. 환원하여 정서적 조율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경우처럼 이 고정적인 이해의 틀에 따라서 타인의 정서를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양식이 아니다. 부모와 그 아이 사이에 오히려 역동적인 상호 관련성의 변화에 따라서 생성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다. 결국은 이 주관적 자기 내지 이제 주체적 자기는 엄마와의 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것이 엄마와 나와의 어떤 경계를 세우는 주관적 주체적인 개념도 되고, 그보다는 엄마와 내가 이제 연합하고 동질감을 느껴가면서 제3의 요소, 밖의 요소를 이제 더 구분하고, 그러한 밖의 것들과 더 구분되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주체적인 특성들을 인식하는 부분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기는 이제 언어적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자기죠. 이건 그야말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경계 앞 단계와 뒷 단계의 이제 차이가 되겠죠.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처음에 이제 생성적 자기가 있고, 그 다음 핵심적 자기가 있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이제 주관적 자기가 있고, 7에서 9개월이라고 그랬죠. 이제 언어적 자기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15에서 18개월 사이에 생긴다고 그러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이 생후 15개월이 지난 되라서 유아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에릭슨과 피아제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언어라는 상징의 사용,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많은 작업들을 실은 이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유아 자신의 정서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관계 있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에 관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언어적 자기의 출현 단계에서 드러나는 유아의 잠재력은 의사소통은 물론 그들의 내면적 정서를 표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즉 평가하고 본 것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인 감정까지도 겉으로 말로 표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징을 활용할 수 있는 줄 아는 이 언어적 자기의 출현은 과거에 지니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능력을 창조하는 기능을 동반합니다. 과연 과거에 지니지 못했던 이 새로운 형태의 능력은 뭔가요? 곧 언어와 상징은 유아의 내면적 세계와 그들 자신의 경험을 동반합니다. 언어와 상징. 곧 언어와 상징은 유아의 내면적 세계와 그들 자신의 경험을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이건 지워야 될 테고. 곧 언어와 상징은 유아의 이 내면적 세계와 그들 자신의 경험을 대상화시켜서 실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영역인데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대상화가 시키죠. 그래서 그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지니게 된다는 것은 자기 개념을 발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18개월이 지난 대다수의 유아들은 타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상징의 사용에 괄목할 마음에 그만큼의 발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 시기의 유아들의 언어 사용은 그들에 의해 경험된 모든 것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가 아직은 본인의 많은 것들을 다 담기에는 역부족인 셈이죠. 언어적 자기 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발견되는 유아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수치, 회의 이런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입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코에서 빨간 점을 우연히 발견한 유아가 거울 속에 자기의 코를 짚으면서 그 자신과 거울에 비친 자기를 분리하게 될 때 수치감을 느낀다. 언어적 자기 개념을 지닌 유아는 이제 자기와 부모의 표상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 무엇을 노출해야 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사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유아와 부모 사이에서 부정적인 상호 관련성이 형성될 경우 이제 막 습득하게 된 언어적 자기 개념은 왜곡된 형태로 변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돌보는 이로부터 모종의 위협을 직면한 유아는 부정적 방어 기제를 사용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그에 관한 언어적 표현 사이의 연계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언어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자기의 내면을 특별히 어떻게 표상화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제 많은 것들을 표상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죠. 추상적인 개념도 말로 이렇게 상징화할 수도 있고 구체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많은 부분들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그렇다고 다 있는 그대로 표출하느냐, 왜곡해서 표출할 수도 있고 또 느낀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자제할 수도 있고 결국 이 언어가 새로운 매개체로서 자기의 그 내면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지 않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시기에 있는 서술적 자기는 단순히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상당 부분들을 이제 표출하는, 지금 이 한계들을 상당히 극복하는 이 다음 단계를 말하죠. 스턴이 이 말한 자기의 개념 발전들을 생각해 보면서,
유아가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한 2개월까지의 아이는 이제 처음으로 그 생성적 자기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 자기는 결국 신체를 통해서 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2개월에서 6개월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생성적 자기의 기본에 덧입혀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 자기는 핵심적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핵심적 자기는 특별히 이 관계, 교류의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를 하려면은 이 안과 밖, 너와 나라는 경계가 구별되는 생성적 자기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기본 하에서 너와 나의 교류를 하는 핵심 자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9개월이 되면은 이제 주관적 자기. 이것은 그 대상관계 이론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분리개별화의 개념과 결국은 맞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즉, 나라는 개념들, 주체적인 이 나라는 개념을 결국 설정하기 위해서라면은 결국 그 엄마와 내가 구분이 돼야 되고, 또 다른 그 인물과 단순히 신체의 안팎의 수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주관적인 하나의 특성으로서 서로 주관을 갖고 있는 주체들임을 인정하면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요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15개월에서 18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언어적 자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어적 자기에서는 언어가 결국은 상징 수단이죠. 상징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우리의 내면 그 외형적인 것들을 기술하는 데도 사용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또 표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3에서 5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이는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자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완성도가 높은 이 서술적 자기 부분까지 확보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음 단계가 되면은 전 단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단계가 인생의 전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3세에서 5세가 넘으면은 자기감이라는 것은 서술적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성적, 핵심적, 주관적, 언어적 자기가 모두 다 그 특성에 맞춰서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